노숙자에게 불가능한 수학 문제를 내며 비웃었지만 그의 대답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지하철역 한복판,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남자, 찢어진 옷, 텅 빈 눈빛,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에 웃던 사람들은 숨을 멈추었고 누군가는 커피를 떨어뜨렸으며 누군가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도대체 그가 말한 한 문장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는 누구였을까? 지금부터 당신은 절대 예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감정의 끝을 지나 마지막 한마디에 당신도 아마 울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역의 아침 혼잡함 속에서 더럽고 조용한 노인 한 명이 찢어진 군용 코트를 걸치고 시멘트 바닥에 더러운 손가락으로 보이지 않는 공식들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공허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출근 시간의 북적임 속에서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급히 지나갈 뿐이었다. 몇몇은 그 노인을 힐끗 바라보다가 코를 찡그리며 빠르게 지나쳤다. 그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 움직임에는 어떤 리듬이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교실의 칠판에 무언가를 적는 것처럼 그때 교복을 입은 청소년 무리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그들은 방금 막 수학 시험을 마치고 나온 참이었다. 학생들 중 한 명 리더처럼 보이는 키가 큰 남학생이 스마트폰을 들고 웃으며 노인을 가리켰다. 야, 할아버지, 3.375의 세제곱근을 45도 사인값으로 나눈 값이 얼마예요? 정말 계산을 잘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미친 척 하시는 건지 한번 볼게요. 그가 조롱하듯 말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 준비를 했다. 틱톡에 올릴 또 하나의 거리의 장면을 기대하는 듯했다. 이런 영상들은 항상 잘 퍼졌다. 특히 누군가의 불행을 담은 것일수록. 하지만 노인은 웃지 않았다. 망설이지도 않았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변했다. 그의 공허한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3.37초의 세제곱근은 15입니다. 45도의 사인값은 1리머 또는 약 0.77071입니다. 따라서 15를 0.7071로 나누면 약 22.721입니다. 그가 쉰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젊은이, 당신의 질문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3.375의 세제곱근을 45도의 사인값으로 나눈 것이어야 합니다. 5초 동안 침묵이 가슴을 치는 주먹처럼 내려앉았다. 학생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주변의 구경꾼들도 멈춰섰다. 누군가 왑 하고 작게 속삭였다. 뒤에 서 있던 나이든 승객 한 명이 손에서 커피를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노인을 응시했다. 불가능해. 이 사람은 30년 전에 죽었어. 그가 속삭였다. 노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다. 그가 대답 후 천천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똑똑했던 그가 왜 거리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살게 되었을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한 수식으로 가득한데 그의 인생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뒤에 서 있던 그 나이든 남자는 노인에게 다가가려다 망설였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오래전 동료였던 사람을 알아봤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그 대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희 씨, 당신이 그토록 찾던 사람을 찾은 것 같아요. 정민 교수가 살아있어요. 그 순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학생이 영상을 멈추고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의 표정이 조롱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 할아버지, 혹시 유명한 사람 아니야? 다른 학생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서울대 수학교수 정민. 결과가 나타났다. 그들의 눈이 커졌다. 미친, 이 사람 30년 전에 실종된 천재 수학자래. 정민 교수, 28살에 필즈상 후보였대. 근데 갑자기 사라졌대. 노인은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다시 바닥에 보이지 않는 공식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손가락이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내 잘못이 아니었어. 그가 중얼거렸다.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왔다.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선생님, 정민 선생님 맞으시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기억나세요? 전 유진이에요. 선생님의 학생이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잠시 초점을 찾는 듯했다. 하지만 곧 다시 멍해졌다. 유진, 너는 타원 함수를 좋아했지. 그가 중얼거렸다. 여성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랐다. 맞아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노인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왜 이렇게 지내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선생님을 찾았어요. 윤희 선생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노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돌아갈 수 없어. 내가 실패했어. 그 아이를 내가 구하지 못했어.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다. 휴대폰 카메라가 이 장면을 담고 있었다. 이 순간 한 천재의 30년간의 실종, 가족의 고통, 그리고 결코 잊히지 않은 사랑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노인, 그는 한때 한국 최고의 수학 교수 중 한 명이었다. 유진은 전화를 꺼내 빠르게 번호를 눌렀다. 윤희 선생님, 제 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민 선생님을 찾았어요. 서울역에 계세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통화 너머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3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노인은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공식을 그렸다. 그의 수식 속에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막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울역의 그 놀라운 사건으로부터 이틀 후 울산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15층에서 한 노부인이 손녀의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다 그 자리에 쓰러졌다. 뉴스 앱에서 재생 중이던 영상 속에는 이미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천재 노숙자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할머니, 23살의 대학생 민지가 외쳤다. 그녀는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눕혔다. 윤희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지만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그가 살아있어. 정민이 살아있어. 윤희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민지는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고 천을 확인했다. 뜨겁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맥박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민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물을 가져왔다. 할머니, 누구세요? 그 노숙자 할아버지를 아세요? 민지가 물었다. 윤희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31년간의 고통과 그리움이 가득했다. 그는 네 할아버지야. 민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항상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가족 앨범에도 할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 있었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는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윤희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사라졌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라졌어. 31년 전에. 그녀는 오래된 서랍장으로 걸어가 열쇠로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다. 윤희는 상자를 꺼내 민지에게 가져왔다. 이건 내가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한 것들이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네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대학 강의 노트가 가득했다. 맨 위에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 정민의 사진이 있었다. 젊고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다. 민지는 영상 속 노숙자와 사진 속 젊은 교수를 번갈아 보았다. 할아버지는 수학 교수셨어요? 민지가 놀라워하며 물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재였어. 24세 교수가 됐고 28배 필즈상 후보였지. 모두가 그의 미래를 기대했어. 그녀는 사진 한 장을 들어 올렸다. 젊은 부부가 벚꽃 아래 서 있는 사진이었다. 여자는 흰색 티아라를 쓰고 있었다. 1992년 5월 14일, 우리 결혼식이었어. 그날 정민은 나에게 수학적으로 완벽한 날이라고 말했지. 우리 생일의 합과 곱이 그날의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윤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30년 넘게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결혼 후 3년 뒤 우리에게 아들이 태어났어. 전구라고 이름 지었지. 정민은 아이를 너무 사랑했어.
수업 중에도 아이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전구가 2살 때 사고가 있었어. 민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정민이 정우를 돌보고 있었어. 나는 시장에 갔다 오는 중이었고 돌아왔을 때 집은 아수라장이었어. 정우는 욕조에 빠져 있었고 정민은 미친 듯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지. 윤희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췄다.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너무 늦었어.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후로 정민은 달라졌어. 자책했지.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혼자 중얼거리며 걸었어. 때로는 없는 전구를 보는 듯했어. 의사들은 극심한 우울증과 함께 조현병 증상이 시작됐다고 했어. 윤희가 말을 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일해서 돌아왔을 때 정민은 사라졌어. 책상에는 메모 하나만 남겨져 있었지. 윤희는 상자에서 낡은 메모지 하나를 꺼냈다. 흐릿한 연필 글씨로 쓰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가 있어선 안 되는 곳에 있다. 미안하다 윤희야. 나는 네가 가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민지는 메모를 읽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곳을 찾아다녔어. 경찰에 신고했고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연락했어. 수개월 동안 서울 전역을 돌아다녔지. 그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물어봤어.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어. 윤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3년 후 경찰은 수색을 중단했어. 7년 후 나는 법적으로 그의 사망을 선언해야 했어. 우리 집은 그의 장례식으로 가득 찼지만 관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민지는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윤희는 쓰게 웃었다. 정민은 항상 평범하게 보이는 것에 능숙했어. 그는 자신의 천재성을 숨기는 데 익숙했지. 대학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가 교수인지 학생인지 구분하지 못했어.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사람들은 찾기를 원하는 것만 봐. 더러운 노숙자는 그저 지나치게 되는 배경일 뿐이지. 민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를 찾아볼게요. 이 영상을 서울대 수학과 동문회 포럼에 올려볼게요. 누군가는 기억할 거예요. 윤희는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찾더라도 그가 나를 기억할까? 그가 돌아오길 원할까? 민지는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한번 알아봐요. 그날 밤 민지는 영상과 함께 짧은 글을 대학 동문회 포럼에 올렸다. 이분이 정민 교수님이 맞을까요? 제 할아버지이신데 31년 전에 실종되셨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믿을 수 없다. 정말 정민 교수님이다. 그 목소리, 그 말투, 틀림없이 그분이다. 나는 그의 마지막 강의를 들었다. 그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이었다. 한 은퇴한 교수는 오래된 강의실 사진을 첨부했다. 젊은 정민이 칠판 앞에 서서 복잡한 방정식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멀리 보고 있는 듯했다. 영상 속 노숙자의 눈빛과 같았다. 그는 천재였다. 우리 모두 그에게서 배웠다. 그의 실종은 학계의 큰 손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그녀의 가방에는 할아버지의 사진과 할머니가 준 오래된 수학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 책은 정민이 항상 가지고 다녔던 것이라고 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찾아 역 주변을 돌아다녔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실종된 천재 수학자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한 노숙자 지원센터 직원이 민지에게 연락해왔다. 정민 교수로 추정되는 분이 지금 우리 센터에 계세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요. 민지가 물었다. 그분이 매우 불안정해 보여요.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바닥에 수식을 쓰고 계세요. 윤희라는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민지는 즉시 센터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드디어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구석에 앉아 벽에 손가락으로 보이지 않는 수식을 쓰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민지는 천천히 다가갔다. 할아버지.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정민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계속해서 수식을 썼다. 민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할아버지, 이분이 할머니예요. 윤희 할머니.
정민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잠시 초점이 생겼다. 그녀는 꽃을 좋아했지. 결혼식 날 흰 티아라를 썼어. 5월 14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확했다. 할머니가 말한 그대로였다. 할아버지, 제가 민지예요. 할아버지의 손녀예요. 정민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혼란스러움과 인식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손녀.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에게 손녀가 있었나?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저예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같이 가요. 그러나 정민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공포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다. 안 돼, 돌아갈 수 없어. 방정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들이 거짓말했어. 그들이 나를 산채로 묻었어. 그의 외침에 센터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다. 직원 몇 명이 달려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민은 계속해서 소리쳤다. 전구, 정우는 어디 있어? 그들이 내 아들을 데려갔어. 민지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매우 혼란스러워해요. 정우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윤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직도 우리 아들을 찾고 있구나. 그날 밤 민지는 센터에 머물며 할아버지를 지켜보았다. 정민은 결국 진정제를 맞고 잠들었지만 잠결에도 계속해서 수식을 중얼거렸다. 그의 손가락은 이불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였다. 민지는 그가 쓰는 수식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그녀는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내일 그녀는 서울대 수학과 교수에게 이 수식을 보여줄 계획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다. 31년의 실종 고통, 그리고 잊혀지지 않은 사랑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울역 근처의 노숙자 지원센터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직원들은 발끝으로 걸으며 속삭였고 정민의 방 앞에는 방해하지 마세요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기자들이 센터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지만 센터장은 단호하게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는 환자입니다.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방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민의 중얼거림과 악몽에 시달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쓴 수식들을 노트에 옮겨 적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침 8시 방문이 열리고 한 직원이 나왔다. 어떠세요? 민지가 물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식사를 거부하셨어요. 계속해서 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계세요.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젯밤 할머니와 통화한 후 그녀는 할아버지를 어떻게 도울지 고민했다. 할머니는 내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민지가 물었다. 직원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그분이 불안정할 수 있어요. 민지는 천천히 방에 들어갔다. 정민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여위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창문에 수식을 그리며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는 민지가 들어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할아버지, 민지가 부드럽게 불렀다. 정민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그저 계속해서 수식을 그렸다. 민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테이블 위에는 그에게 제공된 아침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 뭘 그리고 계세요? 민지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정민이 잠시 손을 멈추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어제보다 조금 더 선명해 보였다. 시간의 방정식이야, 그가 말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 계산하고 있어. 민지는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식사하셔야 해요. 정민은 음식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배고프지 않아. 할머니가 내일 오세요. 민지가 말했다. 정민의 손가락이 다시 멈췄다. 그의 눈에 잠시 빛이 스쳤다. 윤희가 여기 올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난 그녀를 볼 자격이 없어. 그가 중얼거렸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지가 물었다.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창문에 수식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어제 가져온 책을 꺼냈다. 할아버지,
이 책 기억나세요? 할머니가 주셨어요. 정민은 책을 힐끗 보았다. 뉴턴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였다. 책은 너무 오래되어 페이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표지는 닳아 있었다. 정민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책을 만졌다. 내 책, 그가 속삭였다. 민지는 책을 그에게 건넸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책을 받아들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는 책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송을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다. 정민에게 내 호기심이 항상 빛나길. 윤희 1990년. 정민의 손가락이 글자를 따라 움직였다. 윤희.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 점점 더 많은 눈물이 고였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할아버지, 집에 가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민의 얼굴이 갑자기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책을 꽉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다. 안 돼, 돌아갈 수 없어. 그가 소리쳤다. 그곳에는 유령들이 있어. 내가 죽인 아이의 유령이. 민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정민은 이제 구석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는 책을 가슴에 안고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가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방문이 열리고 센터 직원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정민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다. 저리 가, 날 만지지 마. 내가 계산을 끝내야 해. 시간을 되돌려야 해. 결국 의사가 호출되어 진정제를 투여했다. 정민은 점차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책을 놓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책을 꽉 쥐고 있었다. 의사는 민지를 복도로 불러냈다. 그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조현병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가족이 오면 좋겠네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내일 오실 거예요. 그날 오후 경찰이 센터를 방문했다. 그들은 정민의 실종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민지는 그들에게 할머니가 알려준 모든 정보를 전달했다. 31년 전 그는 아들을 잃은 후 실종되었어요.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고 결국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죠. 경찰관은 기록을 확인했다. 1994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2001년에 법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네요.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31년 동안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민지가 물었다. 경찰관은 쓴웃음을 지었다. 서울에는 수많은 노숙자들이 있고 대부분은 그저 지나치는 존재일 뿐입니다. 게다가 31년이면 사람은 많이 변하죠. 민지는 할아버지의 방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디서 지냈을까요? 31년 동안? 그건 앞으로 조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하지만 노숙자들은 보통 특정 구역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요. 서울역 주변에서 오래 지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가 31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상하려 했지만 너무 고통스러웠다. 천재 수학자가 어떻게 서울역 바닥에서 잠들게 되었을까? 저녁이 되자 정민은 다시 깨어났다. 그는 여전히 뉴턴의 책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는 조금 더 차분해 보였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갔다. 할아버지, 좀 어떠세요? 정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혼란스러웠지만 완전히 공허하지는 않았다. 넌 윤희의 손녀? 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지예요.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눈이 그녀와 닮았구나. 이 말은 민지에게 희망을 주었다. 할아버지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것일까? 할아버지, 배고프시죠? 음식 가져다 드릴게요. 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서둘러 나가 식사를 가져왔다. 놀랍게도 정민은 이번에는 음식을 받아들었다. 그는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민지는 그가 식사하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조금씩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후 정민은 다시 책을 펼쳤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서 뭘 놓쳤지? 시간의 방정식, 어디서 잘못됐지? 민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할아버지, 무슨 방정식을 풀고 계신 거예요? 정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시간을 되돌리는 방정식이야, 그가 말했다. 내가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우를 구할 수 있을 텐데.
민지의 가슴이 아팠다. 할아버지는 31년 동안 아들을 살릴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 그건 불가능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하다고? 아인슈타인도 시공간이 휘어질 수 있다고 했어. 호킹도 블랙홀 이론에서 시간의 상대성을 증명했지. 만약 충분히 복잡한 수식으로 시공간의 틈새를 계산할 수 있다면 그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책 여백에 수식을 적기 시작했다. 민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할아버지의 망상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았지만 그를 현실로 강제로 끌어내는 것도 그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민지가 다시 말했다. 할머니가 내일 오세요. 할머니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민은 펜을 멈추었다. 윤희, 그녀는 아직도 나를 원할까? 물론이죠. 민지가 확신을 담아 말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항상 기다리셨어요.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실망시켰어. 우리 아들을 내가 지켜야 했는데. 민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그건 사고였어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었어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주의했어야 했어. 내가 아이를 욕조에 두고 전화를 받으러 갔어. 단 1분이었는데 그 1분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 민지는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날의 일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에 놀랐다. 31년 동안 그는 그 순간을 계속해서 되돌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 그건 사고였어요. 민지가 다시 말했다. 정민은 책을 꽉 쥐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되돌려야 해. 내가 그 1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밤이 깊어갔다. 민지는 할아버지 곁에 머물렀다. 정민은 결국 책을 아는 채 잠이 들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때때로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떨렸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할아버지,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할머니가 오시니까요. 그녀는 알지 못했다. 내일의 만남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할지. 31년의 상처와 고통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내딛게 될 것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어딘가에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다. 서울역에서 온갖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고 있었다. 그러나 정민에게는 이제 돌아갈 곳이 생겼다. 서울의 아침은 부드러운 빗방울로 시작되었다. 노숙자 지원센터의 창문을 타고 내려가는 빗줄기가 마치 눈물처럼 보였다. 민지는 창가에 앉아 울산에서 오는 할머니의 기차 시간을 확인했다. 9시 30분 서울역 도착. 이제 1시간 남짓 남았다. 정민은 아침 일찍부터 깨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뉴턴의 책을 품에 안고 있었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차분해 보였다. 센터 직원이 가져다 준 새 옷으로 갈아입었고 머리와 수염도 정리했다. 그는 마치 면접을 앞둔 사람처럼 긴장해 보였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지가 물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가 정말 올까? 네, 할머니가 곧 도착하세요. 제가 마중 나갈 거예요.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오는구나. 윤희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어.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빗소리를 듣곤 했지. 민지는 할아버지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기 전에 이 노트들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어요. 민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 더미를 가리켰다. 정민이 센터에 온 이후 벽, 바닥, 종이 조각에 끊임없이 적어온 수식들이었다. 센터 직원들은 그것들을 모아두었다. 정민은 종이들을 바라보았다. 내 생각들, 그가 중얼거렸다. 이 수식들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민지가 물었다. 정민은 종이들을 만졌다. 그의 손가락이 공식들을 따라 움직였다. 시간과 공간의 방정식,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교차점, 평행 우주의 가능성, 그가 말했다. 내가 정우를 잃은 그 세계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계산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그 수식들이 현실적인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할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센터 직원 중 한 명이 이 수식들에서 패턴을 발견했대요. 민지가 말했다. 정민이 눈을 깜빡였다. 패턴? 민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그녀는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서울대 수학과 박사과정 학생의 도움을 받아 정민의 수식들을 분석해왔다. 할아버지의 수식들을 모아서 정리했더니
일부는 좌표와 날짜, 그리고 암호화된 문장 형태로 보여요. 정민은 놀란 듯 노트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노트를 집어들었다. 민지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이 부분은 위도와 경도 좌표인 것 같아요. 서울 은평구의 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들은 날짜 형태로 변환될 수 있어요. 1994년 3월 17일. 정민의 손이 떨렸다. 그날 전구가 떠난 날이야.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 이 수식들 사이에 암호화된 문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할아버지가 무의식적으로 메시지를 남긴 것 같아요. 정민은 노트의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그의 수식들에서 해독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아기를 위해 미안해. 내가 시도했어. 내가 실패했어. 윤희야, 나는 여전히 나무집을 기억해.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이런 말을 썼나?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무의식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나무집이 뭐예요? 정민은 책을 가슴에 안았다. 대학 시절 내가 윤희에게 프로포즈한 곳이야. 학교 뒷산에 오래된 나무 위에 작은 집을 지었지. 거기서 우리는 별을 보며 미래를 계획했어. 민지는 할머니에게서 들은 적 없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지 놀랐다. 할아버지, 정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빗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정우는 햇살 같은 아이였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항상 웃고 항상 뛰어다녔지. 겨우 2살이었지만 이미 숫자에 관심을 보였어. 내가 칠판에 숫자를 쓰면 그 뒤를 따라 그리려고 했지. 정민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날 나는 집에서 전구를 돌보고 있었어. 윤희는 시장에 갔지. 전구가 목욕을 하고 싶어 해서 욕조에 물을 받았어. 그때 전화가 왔어. 내 논문에 관한 중요한 전화였어. 나는 전구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어. 단 1분만. 그런데 전화를 받고 돌아왔을 때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손이 책을 꽉 쥐었다. 정우는 물에 빠져 있었어. 나는 즉시 그를 끌어올리고 심폐소생술을 했어. 구급차를 불렀고, 하지만 너무 늦었어. 민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윤희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에 담긴 고통을 잊을 수 없어.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어. 울지도 않았어. 그저 무너졌어. 정민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31년 동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장례식 후 악몽이 시작됐어. 밤마다 전구가 물속에서 나를 부르는 꿈을 꿨어. 낮에는 환각을 보기 시작했지. 전구가 집 안을 뛰어다니는 것 같았어. 의사들은 나에게 약을 줬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정민은 잠시 멈추었다. 그의 눈은 멀리 과거를 보고 있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칠판의 문제를 풀고 있을 때 갑자기 깨달았어. 만약 시간이 상대적이라면, 만약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내가 그 순간으로 돌아갈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미친 듯이 계산하기 시작했어. 밤낮으로. 윤희는 걱정했지만 나는 들을 수 없었어. 내 머릿속에는 오직 정우를 구할 방법만 있었으니까. 정민은 노트를 바라보았다. 그의 수식들이 그의 광기와 고통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 정우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 아빠, 왜 날 구하지 않았어요? 나는 도망쳤어. 윤희에게 짧은 메모만 남기고. 그리고 거리로 나왔어. 그 후로 어디서 지내셨어요? 민지가 물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기억나지 않아. 처음 몇 년은 완전히 흐릿해. 나는 계속해서 계산했어. 벽에, 종이에, 때로는 공기 중에. 사람들은 나를 미친 사람으로 여겼지.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지. 민지는 할아버지의 지난 31년이 어땠을지 상상하려 했지만 너무 고통스러웠다. 언제부터 서울역에 계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정민은 잠시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 10년? 15년? 시간이 의미가 없었어. 나는 그저 계산했을 뿐이야. 가끔 친절한 사람들이 음식을 주거나 담요를 줬지.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고. 민지의 전화가 울렸다. 할머니였다. 민지야, 나 서울역에 도착했어. 어디로 가면 되니? 민지는 가슴이 뛰었다. 할매언니, 제가 지금 마중 나갈게요. 센터 앞에서 만나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정민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착하셨어요. 제가 모시고 올게요.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책을 더 꽉 안았다. 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민지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긴장하고 계실 거예요. 31년이나 기다리셨으니까요. 민지는 서둘러 센터를 나와 서울역으로 향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쓰고 역 앞에서 기다렸다. 몇 분 후 그녀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윤희는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71세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당당했다. 그녀의 눈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했다. 할머니, 민지가 뛰어가 그녀를 안았다. 윤희는 손녀를 꼭 안았다. 민지야, 정말 그가 정민일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맞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기억하세요. 나무집도 기억하시고 결혼식 날 할머니가 쓰셨던 티아라도 기억하세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1년, 너무 길었구나. 그들은 천천히 센터로 걸어갔다. 가는 동안 민지는 할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할아버지는 전구 오빠를 잃은 후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으셨어요. 지금도 그날의 일을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으세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항상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 했어. 그것이 그의 천재성이자 약점이었지. 센터에 도착하자 직원이 그들을 맞이했다. 정민 씨는 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불안해하시지만 약은 드시지 않았어요.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준비됐어.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정민의 방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들은 잠시 멈췄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지가 물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차올랐다. 31년을 기다렸어. 이제 더 기다릴 수 없구나. 민지는 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다. 정민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뉴턴의 책을 안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눈은 맑았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윤희와 정민의 눈이 마주쳤다. 31년의 세월이 그 순간에 응축되었다. 윤희, 정민이 속삭였다.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민, 민지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들에게 사적인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문 밖에서 기다렸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가끔씩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30분 후 문이 열렸다. 윤희가 나왔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다. 어떠셨어요? 할머니, 민지가 물었다. 윤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여전히 나의 정민이야.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있어.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갈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그는 치료가 필요해. 그리고 나도 시간이 필요해. 31년은 하루아침에 지울 수 없는 시간이야. 민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되었다. 윤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이걸 정민에게 주려고 가져왔어. 우리의 추억, 그리고 그가 놓친 시간들. 민지는 할머니를 안았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할머니. 31년 만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어. 그들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희망의 빛처럼 윤희는 서울의 한 호텔방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친 후에 서울은 반짝이는 보석처럼 빛났다. 그녀는 침대 위에 펼쳐진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정민과의 젊은 시절 사진, 그들의 결혼식, 아기 정우의 사진,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정민 없이 보낸 31년의 흔적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윤희는 고개를 들었다. 들어와. 민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할머니의 침대 끝에 앉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윤희는 사진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괜찮아. 그냥 많은 생각이 들어서.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어땠어요? 민지가 물었다. 윤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1년 동안 이 순간을 상상해왔어. 어떻게 그를 다시 만날지, 무슨 말을 할지.
하지만 실제로 그를 보니 모든 계획이 사라졌어. 그녀는 젊은 정민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대학 시절 칠판 앞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여전히 내 정민이야. 그의 눈, 그의 목소리.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었어. 그의 손은 거칠고 눈은 공허해. 가끔씩 번뜩이는 명료함이 보이지만 곧 다시 혼란에 빠져. 윤희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는 계속해서 전구 이야기를 했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31년 동안 그는 그 순간에 갇혀 있었던 거야.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어떤 결정을 내리셨어요?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차올랐다. 나는 그를 데려올 수 없어. 민지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왜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기억하시잖아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사랑하세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 문제가 아니야, 민지야. 나도 여전히 그를 사랑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 내 아들을 잃고 그 다음에는 남편마저. 나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냈어. 장례식을 치르고 집을 정리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다. 이제 와서 그가 돌아왔투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는 여전히 그날에 갇혀 있어. 전구를 잃은 그날. 하지만 나는 계속 살아왔어. 앞으로 나아갔어. 3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어. 민지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31년의 상처와 고통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다. 할머니,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세요. 할아버지는 혼자서 31년을 보내셨어요. 거리에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모를 것 같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이미 한 번 무너졌어. 두 번은 견딜 수 없어.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가 떠났어, 민지야. 그는 나를 홀로 두고 떠났어. 내가 우리 아기를 혼자 묻어야 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지? 내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릴 때 그는 어디에 있었지? 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1년간 억눌려 있던 분노와 슬픔이 터져 나왔다. 그는 도망쳤어. 나를 혼자 두고 떠났어. 이제 와서 그가 돌아오길 원한다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민지는 할머니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할머니를 지켜보았다.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미안해, 민지야.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구나. 하지만 이해해줘.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제가 이해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노트를 봤어요. 그가 31년 동안 쓴 수식들과 메시지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이건 할아버지의 수식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이에요. 수학과 박사과정 학생이 해독했어요. 윤희는 천천히 노트를 펼쳤다. 그녀의 눈이 페이지를 따라 움직였다. 아기를 위해 미안해. 내가 시도했어. 내가 실패했어. 윤희야, 나는 여전히 나무집을 기억해.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면 적어도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넌 항상 내 별이었어.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윤희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멈췄다. 가을의 내 머리카락 향기를 아직도 기억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과거로 돌아갔다. 대학 시절 가을의 캠퍼스를 걷던 그들. 정민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말했던 그 순간. 내 머리카락은 가을 낙엽 향기가 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의 향기야. 윤희는 눈을 뜨고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민지는 조용히 기다렸다. 할머니가 내면의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윤희가 말했다. 그는 정말 이 모든 것을 썼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의식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수식을 쓰고 계셨을 뿐인데 그 안에 이런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마치 할아버지의 무의식이 할머니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윤희는 다시 침대에 앉았다. 그녀는 노트를 계속 안고 있었다. 31년 동안 그녀는 정민이 그녀를 잊었다고 혹은 그녀를 원망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메시지들은 그가 항상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정말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민지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만큼 고통받으셨어요. 다른 방식으로요.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갈등 중이었지만 이제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해 볼게.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루만 더 시간을 줘.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할머니. 서둘러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혼자서 노숙자 지원센터를 찾았다. 그녀는 평범한 자원봉사자처럼 보이기 위해 단순한 옷을 입었다. 그녀는 센터장에게 정민을 멀리서 지켜보고 싶다고 부탁했다.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요. 센터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 씨는 오늘 아침부터 공용 공간에 계세요. 그는 다른 거주자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윤희는 놀랐다. 수학을 가르친다고요? 네, 어제 저녁부터 그가 조금씩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한 청소년이 숙제를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기 시작했죠. 지금은 작은 수업이 되었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공용 공간으로 향했다. 그녀는 문 가장자리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정민은 작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중에는 청소년들도 있었고 노숙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도 있었다. 정민은 수식을 적으며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삼각함수의 아름다움은 우주의 리듬과 같아요. 파도의 움직임, 빛의 진동, 심지어 우리 심장의 박동까지 모두 이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죠. 그의 목소리는 31년 전 대학 강단에 서 있을 때처럼 열정적이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마치 잠시나마 그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 같았다. 윤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떨렸다. 이것이 그녀가 사랑했던 정민이었다. 열정적으로 지식을 나누는 그의 모습, 복잡한 개념을 아름답게 설명하는 그의 능력. 그녀는 며칠간 이렇게 정민을 관찰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센터를 방문하여 자원봉사자인 척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정민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혹은 알아봤더라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민지가 윤희의 호텔을 찾아왔다. 할머니, 결정하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윤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그를 지켜보면서 내 정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 하지만 동시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우리 사이에는 31년의 시간이 놓여 있어. 민지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물어보세요. 매일 할머니가 다시 올 거냐고 물어봐요. 윤희의 눈이 커졌다. 그가 나를 알아봤니?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센터에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온 것을 눈치채셨어요. 할아버지는 그 자원봉사자가 할머니인 것을 알고 계세요. 윤희는 놀랐다. 그녀는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민의 관찰력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민지야, 윤희가 갑자기 말했다. 나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윤희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내가 정민의 노트에서 발견한 암호화된 메시지들을 정리했어. 그리고 내가 쓴 편지야. 그녀는 종이를 민지에게 건넸다. 이걸 정민에게 전해줄 수 있겠니? 민지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정민의 수식에서 발견된 메시지들로 시작해 윤희가 직접 쓴 짧은 편지로 이어졌다. 편지 중간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여전히 가을 저녁, 내 머리카락의 향기를 기억해. 민지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이걸 할아버지께 전해드릴게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반응을 알려줘. 민지는 즉시 노숙자 지원센터로 향했다. 그녀는 정민을 그의 방에서 찾았다. 그는 창가에 앉아 뉴턴의 책을 읽고 있었다. 할아버지, 민지가 불렀다. 할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정민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종이를 향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편지를 받아들었다. 민지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사적인 시간을 주고 싶었다. 1시간 후 그녀는 다시 방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자 정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 민지가 방에 들어갔을 때 정민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지가 물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윤희는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민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물론이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돌아갈 자격이 없어. 하지만 그녀를 다시 보고 싶어. 민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정민은 잠시 생각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차올랐다. 내가 마지막 계산을 풀었다고 말해줘. 그가 말했다. 답은 그녀였어. 서울역 광장은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볐다. 출근하는 회사원들, 여행객들, 그리고 그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윤희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회색 코트와 단정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마치 자신을 숨기고 싶은 듯한 차림이었다. 민지가 전한 정민의 메시지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내가 마지막 계산을 풀었다고 말해줘. 답은 그녀였어. 그 말을 들은 후 윤희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31년간의 분노와 상처, 그리고 그리움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마침내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정민을 다시 만나기로. 하지만 그녀는 아직 직접적인 만남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서울역으로 돌아왔다. 정민이 31년 동안 머물렀던 곳, 그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다. 노숙자 지원센터는 정민을 서울역으로 외출을 허락했다. 의사들은 그가 익숙한 환경에서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자원봉사자가 동행했지만 정민은 이제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그는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했고 식사도 했으며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나눴다. 윤희는 그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정민은 역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뉴턴의 책을 품에 안고 있었지만 이제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고개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윤희는 1시간, 2시간 그렇게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어쩌면 용기를 모으는 중인지도 몰랐다. 31년의 시간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강역이 아니었다. 나흘째 되는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윤희는 우산을 쓰고 평소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민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는 비를 피해 역사, 처마 아래 앉아 있었다. 그날도 그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윤희의 우산이 날아갔다. 그녀는 놀라서 일어났지만 우산은 이미 멀리 굴러가고 있었다. 비가 그녀의 얼굴과 옷을 적셨다. 그 순간 윤희는 정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우산을 쫓아 뛰어갔다. 그는 우산을 붙잡고 천천히 윤희에게 걸어왔다.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그녀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정민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우산을 그녀에게 건넸다. 여기요, 그가 말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우산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윤희는 숨을 멈췄다. 정민이 그녀를 알아볼까? 31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눈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정민은 항상 그녀의 눈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다. 정민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인식? 혼란? 윤희는 확신할 수 없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정민이 마침내 말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네요. 정민은 계속해서 그녀를 응시했다. 당신 며칠째 여기 오시는 것 같은데요. 윤희는 놀랐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아니, 적어도 그녀가 매일 여기 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네, 그래요. 그녀가 대답했다. 여기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31년 동안. 윤희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당신은... 윤희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었다. 정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것이었다. 윤희야, 그가 속삭였다. 내가 마지막 계산을 풀었어. 답은 너였어.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정민이 재빨리 다가와 그녀를 붙잡았다. 그의 팔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윤희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정민의 품에 안겼다. 그의 몸은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약했지만 그의 품은 여전히 편안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어떻게 나를 알아봤어? 윤희가 물었다. 정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너의 눈,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리고 네가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윤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은 것이었다. 넌 항상 모든 것에서 패턴을 찾았지,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사람들이 그들을 지나쳐 갔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순간 세상은 그들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윤희야, 정민이 갑자기 말했다. 내가 너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윤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지함이 가득했다. 31년 동안 나는 모든 것을 되돌리려고 노력했어. 시간을 되돌려서 전구를 구하려고. 하지만 이제 알아. 그건 불가능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야.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같은 깨달음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 정민이 계속했다. 내 기억이 안정적이지 않아. 때때로 나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해. 내가 다시 잊어버리면 네가 나를 기억하게 해줄래? 윤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정민의 손을 꼭 잡았다. 약속할게,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서울역의 카페로 들어갔다. 비를 피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민은 그의 지난 31년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다. 기억나는 부분들,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를 도왔는지. 그의 이야기는 때때로 혼란스럽고 단편적이었지만 윤희는 인내심을 가지고 들었다. 윤희도 그녀의 이야기를 나눴다. 어떻게 그녀가 정우의 죽음과 정민의 실종 후에 다시 일어섰는지, 어떻게 그녀가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항상 정민을 찾았는지. 처음 5년 동안 나는 서울 전역을 돌아다녔어. 그녀가 말했다. 모든 노숙자 쉼터, 병원, 심지어 교도소까지. 어디에서도 너를 찾을 수 없었어. 정민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숨어 있었던 것 같아. 처음에는 내 정신이 완전히 혼란스러웠어. 나중에는 너에게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왜? 윤희가 물었다. 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정우를 죽게 했으니까. 내가 더 주의했어야 했어. 내가 그를 지켜야 했는데. 윤희는 정민의 손을 꼭 쥐었다. 그건 사고였어, 정민아. 우리 둘 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 정우의 죽음은 아무도 원하지 않은 끔찍한 사고였어.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들이 말하길 내가 그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대. 그래서 내 마음이 현실에서 도망쳤던 거래. 하지만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윤희는 정민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우리는 천천히 해야 해. 31년은 하루아침에 지울 수 없는 시간이야.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때때로 정민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때로는 완전히 명료했다. 윤희는 그의 상태가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서울역 앞 광장으로 나왔다. 비는 그쳤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 센터로 돌아가야 해. 정민이 말했다.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31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그 강역은 조금씩 좁아지고 있었다. 윤희야, 정민이 말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항상 그랬어.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널 사랑해, 정민아.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그들은 짧게 포옹했다. 그리고 정민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센터로 돌아갔다. 윤희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31년의 상처는 하루 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시작은 되었다. 다음 날부터 윤희는 매일 서울역에서 정민을 만났다. 그들은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의 추억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때로는 그저 침묵 속에 함께 앉아있기도 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희는 정민에게 제안했다. 우리 다른 곳에 가보는 건 어때? 정민은 불안해 보였다. 어디? 대학교 캠퍼스, 우리가 처음 만난 곳. 정민은 망설였다. 그는 31년 동안 서울역을 거의 떠난 적이 없었다. 이곳은 그에게 안전한 장소였다. 하지만 그는 윤희를 위해 용기를 냈다. 그래, 가보자. 그들은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로 향했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변화된 서울의 모습에 놀라워했다. 높은 빌딩들, 새로운 도로들,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디지털 광고판들. 도시가 많이 변했구나. 그가 말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31년이면 많은 것이 변하지. 하지만 캠퍼스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그대로야. 그들이 대학에 도착했을 때 정민은 잠시 주저했다. 그는 택시에서 내리기를 망설였다. 괜찮아? 윤희가 물었다.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조금 무서워. 이곳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 윤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함께 있을게. 천천히 가자. 그들은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다. 윤희는 정민을 수학과 건물로 데려갔다. 그곳은 리모델링 되었지만 기본 구조는 여전히 같았다. 여기서 내가 처음 강의를 했지. 정민이 말했다. 그의 눈에 과거의 기억이 스쳤다. 나는 너무 긴장해서 분필을 3번이나 떨어뜨렸어. 윤희는 웃었다. 그래, 학생들이 웃었지만 네가 강의를 시작하자 모두 경외심으로 지켜봤어. 넌 정말 빛났어. 그들은 계속해서 캠퍼스를 돌아다녔다. 도서관, 그들이 자주 가던 카페,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산으로 향했다. 나무집이 아직 있을까? 정민이 물었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래전에 없어졌어. 하지만 그 나무는 여전히 있어. 그들은 언덕을 올라 오래된 참나무 앞에 섰다. 그 나무는 이제 훨씬 더 커져 있었다. 그들이 젊은 시절 지었던 작은 나무집은 더 이상 없었지만 나무 줄기에는 여전히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정민은 나무를 만졌다. 여기서 내가 너에게 청혼했지. 넌 울면서 웃었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넌 별을 가리키며 말했지. 저 별들처럼 나는 영원히 너를 향해 빛날 거야. 정민은 윤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그가 말했다. 윤희는 정민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 다 많은 것을 잃었어.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들은 나무 아래 앉았다. 서울의 정영이 발 아래 펼쳐졌다.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정민이 떨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초점을 잃었다. 정민아, 윤희가 걱정스럽게 불렀다. 정민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미안해, 가끔 이래. 내 기억이 혼란스러워져. 윤희는 그를 안았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다시 잊어버리면 약속해, 나를 찾아줄 거라고?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희는 정민의 이마에 키스했다. 약속할게.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그렇게 나무 아래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고 치유해야 할 상처도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민은 윤희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풀려고 했던 모든 방정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답은 네 옆에 있는 것이었어. 윤희는 미소 지었다. 3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약해지고 상처받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별빛이 수십억 년의 시간을 건너 여전히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처럼 서울의 가을은 붉은 단풍으로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 정민은 노숙자 지원센터의 창문으로 떨어지는 나무잎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제 예전보다 훨씬 선명했다. 3개월간의 정기적인 치료와 약물 복용, 그리고 무엇보다 윤희의 지지 덕분에 그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정민 씨,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젊은 의사가 물었다. 그녀는 정민의 상태를 매주 평가하고 있었다. 정민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오늘은 머릿속이 맑아요. 의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은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계시죠? 네, 윤희가 매일 확인해요. 윤희는 이제 서울에 임시로 머물며 정민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울산의 집을 정리 중이었고 서울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민 씨의 상태는 꾸준히 좋아지고 있어요. 의사가 말했다.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와 조현 정동 장애는 완전히 치료하기 어렵지만 증상을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요.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는 다시 가르치고 싶어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가르치신다고요? 네, 수학을. 제가 잘하는 것이죠.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의미 있는 활동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어쩌면 여기 센터에서 소규모 수업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진료가 끝나고 정민은 센터의 공용 공간으로 향했다. 윤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작업 중이었다. 어땠어? 윤희가 물었다. 정민은 그녀 옆에 앉았다. 좋았어. 의사 선생님이 내 상태가 계속 좋아지고 있대. 윤희는 미소 지었다. 다행이네. 울산 집은 다음 주에 정리가 끝날 거야. 그리고 서울에서 우리가 지낼 아파트도 찾았어. 정민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나와 함께 살아도 괜찮아?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 윤희는 정민의 손을 잡았다. 우리 중 누가 완전해? 나도 31년 동안 내 상처를 안고 살았어. 이제 우리는 함께 치유될 거야.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윤희의 손을 꼭 쥐었다. 내가 의사 선생님께 말했어. 그가 말했다. 다시 가르치고 싶다고. 윤희의 눈이 빛났다.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센터에서 작은 수업부터 시작할 거야. 간단한 수학, 기초적인 것들부터. 그때 민지가 센터로 들어왔다. 그녀는 학생 몇 명을 데리고 있었다. 모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들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민지가 반갑게 불렀다. 정민과 윤희는 놀라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민지야, 이 학생들은 누구니? 윤희가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제 친구들이에요. 모두 서울대 수학과 학생들이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정민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피해왔다. 특히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여전히 그에게 불안을 가져왔다. 하지만 민지의 친구들은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민 교수님, 한 학생이 말했다. 저희는 교수님의 논문들을 읽었어요.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의 혁신적 접근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민은 놀랐다. 그의 논문이 아직도 읽히고 있다니. 우리 교수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말했다. 한 번만 저희에게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윤희는 정민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가 이런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다. 정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불안, 두려움, 그리고 희망.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 간단한 강의를 준비할게요. 학생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그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내일 꼭 오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윤희는 정민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아. 무리하지 않아도 돼.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해볼게. 이건 내가 다시 시작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 다음 날 센터의 작은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지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센터의 거주자들과 직원들도 정민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였다. 윤희는 뒷자리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정민은 흰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윤희가 그를 위해 새로 사준 옷이었다. 그는 작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괜찮아요. 민지가 그에게 속삭였다. 할아버지는 할 수 있어요.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수학은 우주의 언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강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수학은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있습니다. 꽃잎의 배열, 파도의 움직임, 별들의 궤도 모두 수학적 패턴을 따릅니다. 정민은 화이트보드에 간단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31년 전의 교수가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수식이 아닙니다. 저는 수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복잡한 방정식을 적었다.
12개의 변수가 있는 수식이었다. 이 방정식을 보세요. 얼핏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 삶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이 방정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복잡해 보였다. 아예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정민이 물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정민은 미소를 지었다. 이 방정식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수학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방정식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각 변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x는 시간, y는 공간, z는 선택. 방정식을 완전히 해석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수학적 공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혼돈 속에도 논리가 있다면 아마도 고통 속에도 사랑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학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정민이 계속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가장 복잡한 문제가 가장 단순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저는 31년 동안 불가능한 방정식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방법을, 과거를 바꾸는 방법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함께, 하지만 그것에 갇히지 않고. 그의 말이 끝났을 때 방안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갑자기 모두가 기립 박수를 보냈다. 학생들은 감동받은 표정이었고 센터의 거주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민은 윤희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은 정민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지만 곧 피로가 그를 엄습했다. 31년 만의 강의는 그에게 큰 도전이었다. 윤희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충분해, 정민아. 좀 쉬어야 해. 학생들은 아쉬워하며 물러났다. 그들은 정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다음에 또 강의해 주실 수 있나요? 정민은 미소 지었다. 언젠가는, 지금은 천천히 나아가야 해. 학생들이 떠난 후 정민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어땠어? 윤희가 물었다. 정민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놀라웠어. 내가 다시 살아 있는 것 같았어. 그날 저녁 민지는 할아버지의 강의를 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편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계획이었다. 정말 대단했어요, 할아버지. 민지가 말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정민은 미소 지었다. 그럴까? 나는 그저 내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민지가 말했다. 실종된 천재 수학자가 31년 만에 돌아와 다시 가르치기 시작한다니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을 거예요.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그는 머리를 잡고 비틀거렸다. 정민아! 윤희가 놀라서 외쳤다. 그녀는 재빨리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괜찮아. 정민이 중얼거렸다. 그냥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윤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침대로 데려갔다. 너무 무리했어. 오늘은 충분히 쉬어야 해. 정민은 침대에 누웠다. 그는 갑자기 매우 창백해 보였다. 의사를 부를게요. 민지가 말했다. 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정민을 면밀히 검사했다. 그의 혈압, 맥박, 동공 반응을 확인했다. 혈압이 매우 높아요. 의사가 말했다. 정민 씨는 오늘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서둘러 정민을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은 즉시 검사를 시작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윤희에게 다가왔다. 정민 씨가 뇌졸중을 겪었어요. 의사가 말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심각한 손상은 없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괜찮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체적으로는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뇌졸중 후에는 종종 인지적, 언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가 충분히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희는 정민의 병실로 들어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여러 모니터가
그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다. 그는 잠들어 있었다. 윤희는 그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또 널 잃을 뻔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민지가 병실에 들어왔다. 그녀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윤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뇌졸중이래.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지만 인지 기능이나 언어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대. 민지는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할아버지는 강해요. 이것도 이겨낼 거예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그가 겨우 돌아왔는데 또 다른 시련이라니. 그들은 밤새 정민의 곁을 지켰다. 아침이 되자 정민이 서서히 눈을 떴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민아? 윤희가 불렀다. 정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인식이 스쳤다. 그는 말하려고 했지만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좌절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윤희가 말했다. 서두르지 마.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언어 능력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대.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쓰는 동작을 했다. 민지가 재빨리 펜과 종이를 가져왔다. 정민은 천천히 글자를 썼다. 수업. 계속하고 싶어. 윤희와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민아, 지금은 쉬어야 해. 윤희가 말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다시 종이에 썼다. 나를 잊지 마. 내가 가르칠 수 있어. 윤희는 그의 의도를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 했다. 31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고 싶어 했다. 알았어. 윤희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회복해야 해. 그 다음에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 정민은 미소 지었다. 그는 윤희의 손을 꼭 쥐었다. 몇 주 후 정민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의 신체적 상태는 호전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간단한 단어만 말할 수 있었고 복잡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글을 써야 했다. 하지만 정민의 의지는 강했다. 그는 매일 언어 치료를 받았고 윤희는 그의 재활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민지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할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동안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칠판에 쓰신 공식들을 제가 설명할게요. 정민의 눈이 빛났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강의를 시작했다. 민지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 동아리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민은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종이에 공식을 적었고 민지는 그것을 칠판에 옮겨 적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이 특별한 수업에 열광했다. 그들은 정민의 깊은 통찰력과 민지의 명확한 설명의 조합을 사랑했다. 윤희는 강의실 뒤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다. 31년의 어둠 끝에 새로운 빛이 그들의 삶을 비추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찾아왔다. 첫 눈이 내리던 날 정민은 서울역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의지로 가끔씩 이곳을 찾았다. 31년의 기억이 담긴 이 장소는 그에게 여전히 특별했다. 그는 따뜻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윤희가 떠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뇌졸중 이후 3개월이 지났다. 정민의 말하기 능력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다. 그는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었지만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때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명료해졌다.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상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지 덕분에 그는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여기 있었군요.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민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희는 두 잔의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다. 오늘 어떻게 혼자 나왔어? 윤희가 물었다. 그녀는 정민 옆에 앉아 커피를 건넸다. 정민은 미소 지었다. 생각 필요했어. 윤희는 그의 말투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이제 주로 짧은 단어로 의사소통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무슨 생각을 했어? 윤희가 물었다. 정민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는 여전히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때 글을 썼다. 윤희는 종이를 펼쳤다. 우리가 함께한 지 3개월이 지났어.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하지만 때때로 두려워. 내가 다시 혼란에 빠질까 봐.
내 기억이 사라질까봐. 윤희는 정민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네가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윤희의 손을 꼭 쥐었다. 오늘 그가 말했다. 특별한 날. 윤희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특별한 날. 정민은 다시 종이를 가리켰다. 윤희가 종이를 더 읽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오늘은 정우의 생일이야. 그가 살아있다면 33살이 되었을 거야. 나는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31년 동안 이 날을 혼자 기억해왔다. 그녀는 매년 전구의 생일에 작은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불었다. 하지만 이제 정민과 함께였다. 무엇을 하고 싶어? 윤희가 물었다. 정민은 다시 종이를 가리켰다. 우리가 함께 정우의 묘지를 방문하고 싶어. 31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정민을 위해 그리고 정우를 위해 강해지기로 했다. 그래, 함께 가자.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서울 근교의 작은 묘지로 향했다. 윤희는 꽃집에 들러 흰 국화 한 다발을 샀다. 정민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윤희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묘지에 도착하자 그들은 천천히 언덕을 올랐다. 전구의 묘는 작은 소나무 아래 있었다. 작은 돌비석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전구 1992-1994 영원히 사랑받는 아들. 정민은 비석 앞에 멈춰 섰다. 그의 다리가 갑자기 약해진 것 같았다. 윤희가 그를 부축했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비석을 만졌다. 그의 손가락이 새겨진 글자를 따라 움직였다. 정우야.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왔어. 윤희도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꽃을 내려놓고 비석을 깨끗이 닦았다. 우리 아들, 그녀가 말했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왔어. 그들은 오랫동안 묘지 앞에 앉아 있었다. 때때로 말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침묵 속에 함께했다. 정민은 가끔씩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것은 전구에게 쓰는 편지였다. 아들아, 아빠가 너무 늦게 왔구나. 31년이 지났어. 너무 오랜 시간이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너는 항상 2살 때의 모습 그대로야. 웃고 뛰어다니고 호기심 많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 모습.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 아빠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 네 엄마가 도와주고 있어. 그녀는 항상 강했어. 네가 그녀를 닮았으면 좋겠다. 윤희는 정민이 쓴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정민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는 알고 있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전구의 묘에 인사하고 천천히 내려왔다. 정민은 이제 조금 더 가벼운 표정이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정민은 윤희의 손을 잡았다. 그는 다시 종이에 글을 썼다. 고마워, 윤희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너는 내 삶의 닻이야. 윤희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닻이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강해. 그날 밤 그들은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조용한 저녁을 보냈다. 정민은 이제 노숙자 지원센터를 떠나 윤희와 함께 살고 있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다. 윤희는 정민을 위한 작은 서재도 마련했다. 그곳에는 수학책들과 화이트보드가 있었다. 정민은 여전히 매일 수식을 적었지만 이제 그것은 광기의 표현이 아니라 치유의 방법이었다. 저녁 식사 후 정민은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윤희는 그를 지켜보았다. 뭘 찾고 있어? 그녀가 물었다. 정민은 책장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서울역에 있을 때 적었던 수식들이 담긴 노트였다. 민지가 그것들을 모아 재본해 두었다. 정민은 노트를 펼치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는 완전히 집중해 있었다. 윤희는 그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나갔다. 몇 시간 후 정민이 거실로 나왔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윤희야, 그가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약간 떨렸다. 윤희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정민은 종이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복잡한 수식이었다. 첫 번째 비디오에서 그가 풀었던 바로 그 수식이었다. 3.375의 세제곱근을 45도 사인값으로 나눈 것. 하지만 이번에는 수식 아래에 새로운 줄이 추가되어 있었다. 정민의 떨리는 송글씨로 쓰여진 메시지. 윤희, 얀 무한대로 승화된 사랑.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정민을 안았다. 나도 널 사랑해. 그녀가 속삭였다. 정민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충분히 이해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윤희에게 메모를 남겼다. 서울역에 잠시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그는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역은 이미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정민은 예전에 그가 앉아있던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이제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더 이상 노숙자들이 보이지 않았다. 정민은 그곳에 앉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편지였다. 전구에게, 윤희에게, 그리고 그 자신에게 쓰는 편지. 1시간 후 그는 일어나 역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몇몇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천재 노숙자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민지가 만든 비디오가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었다. 정민은 웃으며 그들에게 인사를 돌려주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역 근처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통증은 더 심해졌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한 여성이 물었다. 정민은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여성에게 건넸다. 그것은 윤희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여성이 다시 물었다. 그녀는 이미 전화기를 꺼내 응급실에 전화하고 있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벤치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윤희의 얼굴, 민지의 미소, 그리고 어린 정우의 웃음을 생각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정민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은 재빨리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윤희는 전화를 받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다. 정민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의사는 윤희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정민 씨는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통증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윤희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말없이 정민의 병실로 들어갔다. 그는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간호사가 윤희에게 정민의 소지품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의 지갑, 열쇠, 그리고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정민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다. 사랑하는 윤희에게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내가 갈 때는 이제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내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야. 3개월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31년간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느꼈어. 정구에게 가게 되면 내가 그에게 네 사랑을 전할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내가 마지막으로 푼 계산식은 이거야.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정민. 윤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그녀는 정민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안녕 내 사랑. 이번에는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기를 바라.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윤희, 민지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정민은 정우 옆에 묻혔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침내 함께했다. 장례식 후 민지는 할머니를 위로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가셨어요.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그분에게는 가장 소중했을 거예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우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냈어. 몇 주 후 민지는 할아버지의 첫 번째 강의 비디오를 편집해 온라인에 공개했다. 그 비디오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정민의 이야기와 그의 수학적 통찰력에 감동받았다. 서울역에는 작은 기념판이 설치되었다. 정민의 마지막 강의, 마음도 지우지 못한 사랑.
윤희는 매일 아침 그 기념판 앞에 꽃 한 송이를 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정민이 남긴 마지막 수식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다. 윤희 자스의 무한대로 승화된 사랑. 그것은 모든 계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였다. 31년의 고통과 상실 끝에 정민은 마침내 가장 중요한 답을 찾았다. 그리고 그 답은 윤희였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그날 지하철역에서 그 노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말이 들렸다면 무시했을까요? 아니면 멈춰서 그 눈을 바라봤을까요? 기억이 흐려지고 시간이 모든 걸 덮어도 마음에 남는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평생 간직한 단 하나의 공식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의 이름을 잊고 살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꼭 남겨주세요. 이 작은 채널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